역사 속 가장 유명한 형제 갈등이 있어요. 기록에 남은 첫 번째 형제 비극이죠. 카인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생 아벨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카인은 점점 질투심이 생겼고 결국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부모님에게 유일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갈등의 핵심입니다. 아이는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도 지금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들. 형이 동생 장난감을 빼앗고, 동생이 울고 비명을 지르고, 첫째가 둘째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당신은 그 사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려다가 결국 둘 다 혼내게 되는 그 악순환. 특히 저녁 피곤한 시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죠. 첫째는 나도 특별해라고 외치고 있고, 둘째는 나는 무시당하고 있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자책합니다. 아, 내가 형을 너무 못된 아이로 키웠나? 동생이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건 이거예요. 혹시 내가 아이들을 공평하게 못 대했나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가 평생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형제 싸움을 문제로만 봅니다. 아이들 사이가 안 좋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만 해요. 하지만 형제 싸움은 아이의 사회성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실이라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릴 거예요. 형제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태어나서 몇 년간 부모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했어요. 엄마가 안아줄 때, 아빠가 놀아줄 때 모두 첫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엄마도 둘째를 안고 아빠도 둘째와 놀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뭘 생각할까요? 내가 받던 관심이 없어졌어. 내가 덜 사랑받는 건가? 이것이 형제 싸움의 핵심이에요. 아직 아이들은 나도 소중하다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형제 싸움이 같은 수준의 정상일까요? 정상적인 갈등도 있지만 위험한 갈등도 있다는 거죠. 건강한 형제 갈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어도 그 다음에 배움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위험한 신호는 이렇습니다. 한쪽 아이가 항상 이기고 한쪽은 항상 지는 일방적인 구조가 보이거나 싸움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서로를 피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또는 같은 싸움이 반복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한 아이가 계속 다른 아이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형제 갈등이 아니라 더 깊은 개입이 필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미국 소아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형제 간 폭력을 경험한 아이 중 약 60%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형제 싸움이라고 넘기는 행동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반격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으니까 공평하게 다뤄야지. 서로 일으킨 일이지 뭐.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한 아이가 먼저 괴롭히고 다른 아이가 반격한 거라면 그건 공평한 싸움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해요. 먼저 괴롭힌 아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자신의 욕구만 보이는 단계거든요. 형제의 입장을 생각할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를 나쁜 아이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 발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의 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뇌는 아직 나만 보는 단계예요. 형제가 뭘 원하는지, 형제가 어떤 기분인지는 아직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요.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가 거쳐가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는 거죠. 아이가 형제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욕구와 형제의 욕구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발달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초반, 신체적 공격성, 밀기, 때리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아직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초등학교 중반 이후 점점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싸움은 계속되지만 신체 공격 대신 말싸움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실제로 발달의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시간당 최대 8번까지 싸울 수 있고 이것이 특히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이 싸움의 횟수가 아니라 싸움의 패턴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형제자매가 싸우는 것 자체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발달의 일부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아이가 처음 만나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존재예요. 하지만 형제는 달라요. 예측 불가능하고 가끔 나를 방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사실 아이의 사회성 발달 과정이라는 거죠.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의 연구에 따르면 형제 자매와의 갈등을 통해 아이들은 협상, 타협, 감정 조절을 배웁니다. 싸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싸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형이 동생의 블록을 빼앗았어요. 동생이 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나쁜 형을 만드는 가정. 엄마의 반응. 기훈아, 뭐해? 왜 기동이 블록을 빼앗아? 지금 당장 미안하다고 해. 형에게 즉시 훈육을 시작합니다. 동생 편을 들어주고 형이 미안해할 때까지 계속 추궁합니다. 형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첫 번째로는 화가 나요. 내 거잖아.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하지만 더 깊은 감정이 생겨요. 형은 생각합니다. 아, 엄마는 동생 편이구나. 나는 나쁜 아이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레이블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나는 나쁜 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형의 행동이 바뀝니다. 나는 나쁜 아이니까 나쁜 아이처럼 행동해야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아이는 당신의 기대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과 동생의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형은 이미 자신을 동생을 괴롭히는 나쁜 형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10년 뒤 형과 동생의 관계는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은 성인이 되어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적이고 적대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가정, 문제를 외면하는 가정. 엄마의 반응. 둘이 알아서 해. 엄마는 모르겠어. 형과 동생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심해져도 그냥 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엄마는 편해요. 싸움을 중재할 필요도 없고 훈육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동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울어야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형은 내가 힘이 강하면 내가 이기니까 힘을 사용해도 된다. 발달 심리학자 윌리엄 우리는 이것을 구조 부재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동생은 점점 더 약해져요. 그리고 둘 다 나의 문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10년 뒤를 봅시다. 형과 동생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지내요. 집에서는 만나지만 감정적 유대감이 없어요. 세 번째 가정, 문제를 함께 푸는 가정. 엄마의 반응. 먼저 둘의 감정을 구분합니다. 기훈아, 지금 블록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구나. 근데 기동이가 블록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화난 거네. 그 다음 동생의 감정도 읽어줍니다. 그런데 기동이도 블록을 계속 갖고 싶었는데 형이 빼앗으니까 울었구나. 여기가 중요해요. 엄마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두 감정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 다음 엄마는 뭘 할까요? 둘 다 맞아. 기훈이도 맞고 기동이도 맞아. 그런데 이렇게 빼앗으면 기동이는 슬퍼지고 기훈이는 자꾸 싸움이 생기지 않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까? 엄마는 문제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풀 수 있는 퍼즐로 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동이의 기분도 생각해야 하는군. 그리고 내 기분도 중요하고. 동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울기만 하면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로 표현해야 하는군.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과 동생의 싸움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둘 다 싸움보다 대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형과 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형, 미안해. 너도 블록하고 싶었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할까? 엄마의 개입 없이도 아이들이 타협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죠. 10년 뒤를 봅시다. 형과 동생은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둘은 30년간 문제를 함께 풀어본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 관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형이니까 먼저 참아야 하고, 둘째는 작으니까 더 보호해야 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상황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아침에 싸우는 것과 저녁에 싸우는 것도 다르고, 피곤한 날과 여유로운 날도 다르고,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날일수록 즉각적으로 훈육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 먼저 잘못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물론 이것도 정당한 시도예요. 공평함을 유지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판단과 훈육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형이라면 나는 항상 책임져야 해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둘째라면 나는 항상 피해자야라는 억울함을 느껴요. 결국 부모가 싸움을 해결하려고 할수록 아이들은 더 큰 감정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계속 싸우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고, 그럼 당신은 내가 중재를 안 했나 싶고, 한쪽 배우자는 너는 왜 자꾸 개입해 하고, 결국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게다가 형제 간 신체적 폭력이 심해지면 진짜 아이들 사이의 관계도 손상되고, 학교 가면 친구들과도 같은 식으로 싸우게 되고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고민하던 그 형제 싸움이 사실 가장 훌륭한 사회성 교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형제 싸움 속에서 아이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다는 걸 배우거든요. 당신이 제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당신이 그 역할을 줄 수 없어요. 형제만이 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는 거죠. 깊이 있게 봤을 때 형제 싸움은 아이의 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형제 싸움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팁, 감정을 먼저 인정하되 행동에는 경계를 설정하기.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다루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가 둘째를 밀어서 올릴 때, 이 순간이 바로 부모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이의 사회성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순간 아이는 두 가지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이 유효한가? 감정의 타당성. 두 번째, 그렇다면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동의 경계.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화난 것이 맞아요. 동생이 블록을 계속 가지고 안 주니까 화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화났을 때 동생을 미는 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에는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싸움이 났을 때 바로 훈육하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밀자마자 왜 그래? 라고 다그치고 바로 혼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순간 아이는 감정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뇌에 생각하는 부분은 꺼져 있고 감정 부분만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당신이 훈육하면 아이는 싸움이 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돼요.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약간의 시간을 두세요.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하면 아이는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 내가 화났을 때 동생을 밀었네.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렇게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즉시 훈육도 중요하지만 지연된 중재도 같은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가 둘째를 밀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방식은 이겁니다. 왜 자꾸 동생을 괴롭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의 감정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하세요. 기훈아 괜찮니? 기동이가 블록을 안 줘서 화났지. 엄마도 알아. 그런데 밀면 안 돼. 대신 화날 땐 동생 밀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줄래? 괜찮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재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인정, 두 번째는 상황 이해, 세 번째는 행동 경계, 네 번째는 대안 제시. 이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뭘까요? 부모가 직접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이래서이 주는 변화가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화났구나라고 말해줘도 아이가 여전히 밀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아이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려요. 약 3에서 4주가 지나면 어느 날 당신은 변화를 느낄 거예요. 아이가 화났을 때 여전히 밀 수도 있지만 밀고 나서 엄마, 내가 화났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몇 주가 더 지나면 아이가 형제에게 밀지 않고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 화났어. 블록 줘. 라고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배웠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에요. 아이의 뇌에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 팁, 형제 간의 개별 시간 만들어주기. 두 번째 방법은요, 형제 간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별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각각의 아이와 1대1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왜 형제 싸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첫째와 둘째의 입장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이미 형이 되는 역할을 했어요. 뭔가를 양보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해요.
반면 둘째는 항상 막내예요. 자기는 항상 작은 아이 취급을 받죠. 그러다 보니 둘 다 부모의 관심이 형제 관계 속에만 있다고 느껴요. 자신을 개별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자꾸 형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집에서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가 형제를 이기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심리학 용어로는 개별화 욕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형제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부모들은 이걸 모르지만 아이들이 항상 형제와 함께 당신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끼면 나쁜 역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아이와의 1대1 시간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경쟁과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아이가 내가 부모의 전체 관심을 받는다는 경험을 하면 형제와 경쟁할 필요가 사라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주 2에서 3회 각각의 아이와 1대1 시간을 만들기.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도입니다. 첫째와 1대1 시간. 오늘은 엄마 또는 아빠와 너 둘만의 시간이야. 무엇을 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게임이든 책 읽기든 산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에는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위치를 떠나서 나라는 개인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의 개별화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돼요. 결과적으로 형제와의 관계도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 만약 첫째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오늘은 기훈이랑 축구할래. 둘째가 종이접기를 좋아한다면 오늘은 기동이랑 종이접기 할게. 이렇게 각각의 관심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당신이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요. 아이는 당신의 눈빛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나를 정말 보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엔 작은 변화예요. 일주일에 3회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이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형제가 항상 있던 아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낯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2에서 3주가 지나면 달라져요. 아이들이 이 개별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엄마, 오늘 우리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이 시간을 가진 날 이후로 많은 부모들이 형제 간 싸움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아이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형제에게 경쟁 모드가 풀려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아이는 형제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놀랄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싸움이 줄었네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각 아이의 자존감이 안정화된 결과예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은 형제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당신도 바쁘고 아이도 처음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25분이 아이의 일주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처럼 정기적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나는 부모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세 번째 팁, 형제의 다름을 설명해주기. 세 번째 방법은요.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형제에게 형제의 다름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첫째가 동생의 행동을 나쁘다고 생각할 때 또는 동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개입이 있다는 거죠.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이미 어느 정도 규칙을 이해합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라는 걸 배웠어요. 반면 둘째는 아직 배우는 과정이에요. 같은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첫째보다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또 발달 속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불공평으로 느껴져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왜 형만 돼? 이런 식의 비교와 열등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부모가 개입하면 달라져요. 형제의 다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상황. 형이 동생의 행동에 불만 있을 때 동생이 형의 물건을 만지다가 부러뜨려서 첫째가 화를 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너도 그 나이 땐 그랬어. 너가 좀 참아? 라고 억압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기훈아, 동생이 너 물건을 부러뜨려서 정말 화나겠구나. 그 기분 알아. 근데 봐봐. 우리 기동이는 아직 얼마나 센 힘으로 만져야 하고 어디를 만지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신경 발달이 다르거든. 동생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조절 능력이 발달 중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첫째는 아, 다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나타나요. 결국 갈등이 도움과 협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상황. 동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동생이 왜 형은 돼? 나만 안 돼? 라고 할 때 많은 부모들이 단순하게 넌 아직 어려서 못해. 기다려. 라고 나이로만 설명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형아는 8살이고 기동이는 5살이지. 3살이 차이 난다는 건 뇌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르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보면 형은 글자를 쓸 수 있지만 기동이는 아직 못하잖아. 그게 기동이가 못하는 아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배우는 과정이거든. 너도 8살이 되면 형처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둘째는 뭘 배워요? 아, 나도 할 수 있게 될 거구나.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차이는 차이일 뿐 좋음과 나쁨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이걸 명확하게 해주면 아이들도 형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4번째 팁, 형제 간의 공동 프로젝트 만들기. 4번째 방법은요, 형제가 함께 무언가를 협력해서 이루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싸우는 것과 협력하는 것, 두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 관계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2번째, 협력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부모들은 첫 번째에만 집중해요. 싸움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2번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와 함께 뭔가를 이루는 경험. 이것이 아이들의 뇌에 공감, 배려, 협력,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을 협력적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프로젝트.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 우리 함께 레고로 큰 성을 만들어 볼까? 같이 쿠키를 만들어 볼래? 우리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넌 이 부분 해줄래? 나는 이 부분을 할게.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2번째 프로젝트. 함께 누군가를 돕는 경험. 예를 들어 할머니 댁을 청소하거나 함께 보육원에 장난감을 기부하거나 이런 경험 속에서 형제는 깨닫게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형 또는 동생과 함께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협력의 경험입니다. 3번째 프로젝트.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경험. 우리 내일 가족 소풍을 어디 갈까? 함께 계획해볼까? 이렇게 하면 형제가 함께 대화하고 협상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고 성이 못생겼어도 쿠키가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형제가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경험 자체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협력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꾸 싸우고 게임이 되고 한쪽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협력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 경험이 반복되면 달라져요. 아이들의 뇌에 함께라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에요. 형제 간의 관계 자체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형제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처음엔 부모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요. 우리 함께 이거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해도 그걸 팀 안에 작은 갈등으로 봐주세요. 알겠어. 의견이 다르구나. 어떻게 조정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거예요. 완벽한 협력일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의 뇌는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형제 싸움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둘째, 부모가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개별 시간 만들어주기, 형제의 다름 설명해주기, 공동 프로젝트 만들기. 셋째, 이 4가지를 계속하면 변화가 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 간의 친밀감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10대 때 형제가 날 정말 미치게 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깝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한 토대를 만들어두면 그것이 아이들의 평생을 바꾼다는 거죠. 당신의 노력,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